미국 부동산의 모든 것 이렇게 정하셨는데 제가 정한 게 아니라 사실 주최 측에서 정하신 거고요. 실제 내용은 미국 부동산의 아주 일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공부를 하고 왔다고 소개해 주셨지만 제가 공부를 많이 하고 올 그런 생각을 하고 간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모든 것을 말씀해 드릴 차례는 안 되는 것 같고요. 아마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리고 제가 한국에 있을 때부터 워낙 부동산에 무지했기 때문에 어떻게 집이 어떻게 돼 있는지도 모르고 계약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 그런 형편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겨우 공부하고 와서 이제야 부동산이 이런 거구나 이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실제 미국에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떤 금융상품이 있고 부동산 관련한 조세제도 어떤지 이런 것들을 다 잘 말씀드리면 좋을 텐데 아마 좀 자료가 좀 부족하더라도 잘 들어주시고요. 제가 뒤에 관련된 사이트들을 넣어놨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한 자료를 챙겨서 드리겠습니다. 이거 내려주시죠. 그래서 제 자료를 보시면 대부분이 통계 자료들이 많은데요. 당연히 미국에서 이런 통계들을 발표하는 기관에서 정기적으로 나오는 자료들을 제가 모아서 통계자료로 넣었습니다.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다 통계라는 것이 발표된 시점이나 그런 것들의 차이로 인해서 같은 연도라도 약간씩 틀리거나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건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미국에 대해서 간단한 상식을 좀 드린다는 입장에서 인구에 대한 얘기를 먼저 말씀을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이 그림은 미국에서 우리나라처럼 인구 총조사를 하면서 그 센서스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인구 밀도가 높은 곳은 짙은 색으로, 인구 밀도가 낮은 곳은 흰색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잘 아시다시피 당연히 동부 쪽이 더 사람이 밀집돼 있는 걸로 아시고 계시고, 그리고 서부 쪽, LA나 샌프란시스코 쪽에 많은 사람이 몰려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좀 흥미롭다기보다는 하나 알아두셨으면 하는 게, 여기 지금 가운데 빨갛게 별로 표시가 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요. 미국은 우리나라로 지금 통계청 이런 거에서 인구 조사하면서 10년마다 조사를 하면서 우리 미국 사람들이 똑같은 몸무게를 지니고 똑같이 산다고 할 때 저 현재의 인구로 봐서 가장 중간 지점이 어디일까, 이거를 계산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 센서스가 2000년 자료인데요. 지금 별표로 나와 있는 데가 2000년 기준으로 해서 미국의 인구 중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 미국 현재 같은 저런 지도, 저런 판을 가지고 미국 현재 사는 사람들이 똑같은 몸무게를 가지고 다 서 있다고 할 때 저기를 딱 중심으로 들면은 어느 한 곳으로도 기울지 않고 딱 중심을 잡는 점이 되겠죠. 저희가 제가 자료에 써놓았습니다. 곧 하나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미주리주 에드가 스프링스라는 곳입니다. 요 좋은 그림을 못 찾아서 그냥 책에서 사진을 쓰러는데요. 1790년부터 이런 식으로 한번 해봤답니다. 근데 저기 점점점 찍힌 것처럼 210년 동안 계속 서쪽으로 조금씩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유명한 말, 미국에서 보면은 젊은이들이여 서쪽으로 가라 하면서 많은 기회가 열려있는 서쪽 땅으로 갈 것을, 이런 것이 유명한 문구가 되는데요. 예전에 1850년대인가 뉴욕 트리뷴에서 일하고 있던 호레이스 빌이라는 사람이 했던 말로 지금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제일 처음에 1790년도의 인구 중심은 메릴랜드 주였다고 합니다. 지금의 워싱턴 DC보다도 오히려 더 동쪽에가 인구 중심이었다고 하는데요. 200년 넘으면서 이렇게까지 지금 인구 중심이 변했습니다. 물론 예전에는 계속 서쪽으로 사람들이 이동한 영향인 것 같고, 최근에는 외국 이민들이 주로 캘리포니아 주나 이쪽 서부 지역에 집중되기 때문에 이런 인구 중심이 이쪽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가보면 그 인구 중심이라는 곳은 무척 우리로 치면 아주 시골인 것 같습니다. 인구가 한 200명도 안 되는 그런 곳이고요. 그래서 거기 가면 저렇게 인구 중심이라는 거를 기념하는 자리가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미국은 인구의 중심 말고 전체 땅덩어리의 중심도 계산을 한다고 합니다.
저는 아까 보여드린 미주리주보다는 약간 더 서쪽으로 간 캔자스주에 있다고 합니다. 다음 보여주죠. 간단하게 미국의 현재 그 토지가 어떻게 되고 경제 상황이 어떤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땅이 전체가 본토가 하와이주하고 알래스카까지 합쳐서 936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네 번째로 땅이 많은 나라고요. 2000년 기준으로 봤을 때 1인당 땅 면적은 약 9,200평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 소유가 한 58% 그리고 한 36% 정도가 개인 소유라고 합니다. 예전에 미국이 이제 서부를 개발하면서 워낙 서부 항구지를 개발할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 21세 이상 되는 사람들에게 먼저 가서 땅을 찾아낸 사람에게 땅을 일정 면적씩 나눠서 개간하도록 한 적이 있었죠. 요즘 유행하는 영화 다빈치 코드를 만든 감독이 론 하워드 감독인데요. 그 감독이 만든 옛날 영화 중에 Far and Away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혹시 보신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톰 크루소하고 니콜 키드만이 나왔던 영화로 기억하는데 그때가 1880년, 90년대 같은데 오클라호마주에서 땅 하면서부터 똑같이 출발을 해가지고 먼저 가서 깃발을 꽂으면 그 땅을 주는 그런 법이 예전에 있었다고 합니다. 현재로서는 아직도 근데 그 연방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땅이 한 36% 그리고 주나 지방정부가 갖고 있는 땅이 6% 그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시죠. 아까 말씀드린 2000년도 자료로 말씀드리면은 미국 현재 인구가 한 2억 8천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90년도에 비해서는 13% 증가를 했고요. 뒤에서도 보여드리겠지만 미국 인구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당분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통계를 내면서 외국인들 통계를 냈는데 그 중에 한국 사람 중에는 한 100만이 약간 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한국인들은 100만 훨씬 넘는다고 하는데 통계는 어떤 기법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답변한 것으로 한 것 같아요. 100만이 조금 넘는 게 한국인이었습니다. 인구 밀도는 약 31명. 이런 자료들을 보시면 되겠고 실제 미국에서 그 인구 분류를 할 때 백인 비율 그리고 백인이 아닌 비율을 많이 따지는데요. 그것도 통계 내는 게 워낙 복잡해서 제가 어느 숫자를 넣어야 될지 좀 어려워서 자료 뺐습니다. 대략 백인 비율이 한 65에서 한 7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그 히스패닉, 멕시코나 이쪽 그 중남미 계통 사람들이 한 14 내지 15%, 그 다음 흑인이 한 13, 약간 더 적어서 13% 정도, 그리고 아시아인, 그 중에 한 3, 4%로 기타를 설정했습니다. 주택과 관련해서는 2000년 기준으로 해서 주택수가 1억 1,590만, 그리고 가구가 1억 500만 정도 됩니다. 그래서 비어있는, 그러니까 현재 거주하지 않고 있는 그런 것이 약 1,000만 정도, 9% 정도가 비어있는 그 집입니다. 그래서 현재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만 따지고 보면은 주인이 살고 있는 게 66%, 그리고 세입자가 살고 있는 게 34%. 앞으로 향후 인구가 어떻게 되느냐도 이런 주택시장의 미래를 예측하는 측면에서 중요한 것 같은데요. 미국 인구는 현재 2000년대 2억 8천 정도였고 2050년도 예상 인구가 4억 2천입니다. 주요 선진국 중에 이렇게 인구가 대폭으로 늘어나리라고 예상되는 나라가 미국밖에 없습니다. 유럽의 선진국 중에서도 영국이나 프랑스가 아주 약간 늘어나는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 다른 모든 나라들이 다 인구가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00년도 현재 약 4,700만인데요. 인구가 2020년도까지는 조금씩 늘다가 그 후로는 계속 인구가 주는 추세가 돼서 2050년도가 되면은 4,200만으로 줄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나라 너무 그 고령화 사회가 너무 급속히 진행되는 게 아니냐, 너무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비율이 너무 줄어든 게 문제다. 그리고 경제력이 계속 이렇게 유지가 될 수 있겠느냐,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주택 분야에서도 과연 인구가 저렇게 줄어드는 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렇게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 것들은 이민이 계속해서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9.11 이후로 이민이 어려워졌다 그런 말이 있지만 최근에 10년, 20년간이 오히려 이민자 수로 보면은 가장 많은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계속 이민자 수는 늘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와 같이 외국으로부터의 이민 추세가 계속해서 될 경우에는 그런 이민 온 사람들을 위해서 필요한 집들이 한 100만에서 120만에서 한 150만 정도가 필요하다고 예측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자연적인 수명이 돼서 몇 시라는 것까지 계산을 하면은 매년 약 200만 원에 가까운 주택 수요가 계속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와는 좀 그 주택 시장이 처한 환경이 약간은 틀린 것 같습니다. 다음 주시죠. 지금부터는 현재 미국 경제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지금까지 계속 호황이었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어떤 형편인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경제 뉴스를 열심히 안 보시더라도 지금까지 좋았는데 작년부터 말부터 혹시 미국도 부동산이 버블이 꺼진 게 아니냐, 그리고 일반 다른 경제 지표도 조금씩 나빠진다고 하는데 그리고 계속 금리가 인상되고 있다, 그런 뉴스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보면은 한 2002년, 2003년을 정도를 해서 계속 지금까지 미국 경제가 좋았습니다. 근데 그것이 지금 계속되는 그런 금리 인상을 통해서 지나친 그 과열되는 것을 막아주는 그런 기법으로 인해서 지금은 경제가 조금씩 둔화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각종 지표들을 보시면 그것이 보실 수 있는데요. 미국에서 가장 그 성장과 관련돼서 중앙정부에서 제어하고 있는 금리를 보시면 현재 저 그래프에서 제가 1월 30일일 거로만 해놨는데 최근 5월 초에 금리가 인상이 돼서 5%까지 현재 인상이 됐습니다. 2004년 6월에 금리가 1%였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16번에 걸쳐서 0.25%씩 인상을 해서 지금은 5%까지 와 있고요. 앞으로도 적어도 한 번 정도는 더 인상이 되지 않을까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주식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미국의 이자율이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을 많이 신경을 쓰시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주식시장이 좀 많이 떨어졌었죠. 앞으로 인상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뉴스들이에요. 그리고 성장률은 2005년도에 한 3.5% 정도 됐습니다. 실제로는 3.5%가 더 높을 걸로 예상이 됐는데 작년 말에 그 에너지 가격이 급속히 오르면서 성장률이 다시 떨어졌다고 합니다. 올해는 한 5%보다 약간 낮은 수준에서 견조하게 성장을 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계속적으로 2000년 그때 우리나라에도 벤처붐이 불었습니다만 그 벤처붐이 2000년 말부터 꺼지면서 한동안 무척 어려웠었는데요. 그 이후로는 경제가 조금씩 성장을 하면서 일자리가 계속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최근 2년 동안 보면은 약 400만 개의 일자리가 늘어났고 이런 일자리를 늘어난 만큼 주택시장도 호황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지금 전반적인 예상은 경제가 과거보다는 조금씩 둔화되겠지만 그 속도가 완만해서 작년과 비슷한 수준 또는 그 실업률은 오히려 조금 더 낮아지지 않을까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 인플레이션도 올해는 한 대략 3%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자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에서 지금 현재 5%까지 급격하게 증가가 했습니다만 실제 대출 이자들, 장기 대출 이자는 저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6% 미만까지 내려갔다가 지금은 한 6% 조금 올라갔습니다. 가장 최근 자료를 보니까 한 6.5% 정도까지 올라왔던데요. 최근에 약간 올랐다고 하지만 이것이 미국에서도 한 40여 년 중에서는 가장 이자율이 낮은 지금 현재 있다고 합니다. 이만큼 인플레이션이 이 정도가 되고 지속적으로 그 연방에서 기준금리가 오름에도 불구하고 이자율이 이 정도 상태에서 유지되는 것은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갑자기 더 인플레이율이 올라가거나 갑자기 미국 경기가 나빠지거나 그러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이자율이 이 정도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예측은 이자율이 조금씩 높아지기 때문에 그만큼 돈을 빌리신 분들한테는 그러한 상환 압력이 조금씩 높아지기 때문에 그 영향이 주택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미 그 신호들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뭐 직접 관계는 없습니다만 연방재정은 미국에서는 공화당 정부가 들어서면 항상 연방재정이 적자로 들어서는 거고 그 폭도 계속 커진 상태입니다. 이러한 연방재정이 적자 폭이 저 액수를 뭐 환산으로 보면 엄청난 액수인데 미국 전체의 세수로 따지면 3%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료들을 읽어봤더니 3% 정도면 이거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냐 그렇게 자료가 나오는데요. 저는 평가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 재정 적자가 늘어나는 이유가 뭐 요즘은 그 이라크 전쟁 때문에 전비도 많이 들지만 가장 기본적으로는 노령 인구가 많이 늘어나면서 그쪽에 연금 분야라든가 그리고 의료비 부담이 점점 커지기 때문에 이렇게 연방재정 적자가 폭이 계속 늘고 있고 당분간은 이게 크게 호전되긴 어려운 형편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간단하게 지금까지는 미국 전체 전반적인 상황을 말씀드렸고요. 부동산 쪽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보통 말하는 부동산이라는 거는 영어로 하면은 보통 리얼 에스테이트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리얼 프로퍼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거를 뭐 실제로는 미국 사람들 아무런 뭐 교수나 학생이나 실제 모든 시민들이 아무런 구분을 해서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실제 그 책에서는 리얼 에스테이트라고 표현할 때는 실체가 있는 것들을 에스테이트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에 따른 권리, 그러니까 직접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부수된 것들을 프로퍼티라고 보통 리얼 프로퍼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국에서는 리얼 에스테이트나 리얼 프로퍼티나 부동산으로 보통 같은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다음. 좀 더 분류해서 말씀드리면 전체 모든 재산은 크게 실체가 있는 물건하고 어떠한 부수된 권리로 나눌 수가 있겠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체가 있는 부동산이라고 저희가 보통 토지하고 그에 부속된 좀 건축물들을 보통 우리가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그 권리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뭐 에어라이트, 한국어로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그리고 저기 미네랄 라이트, 뭐 광업권 표현을 해야 되나요? 그리고 뭐 지상권, 예, 그런 이러한 권리들을 합쳐서 부동산이라고 표현을 하고, 우리가 보통 말하는 한국어로 말하는 동산은 여기서는 퍼스널티, 그러니까 보통 차량이나 이런 부동산 이외의 것들을 동산이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권리 중에서도 부동산과 관련되지 않은 권리들은 뭐 우리가 특허권이니 로열티니 그리고 뭐 지적재산권 같은 것이 그렇게 분류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뭐 나누는 거야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많이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그러니까 주거용이냐 상업용이냐 뭐 산업용이냐 이렇게 따라서 분류를 할 수가 있고요. 실제로는 가장 쉬운 분류는 미국에서는 레지덴셜이냐 커머셜이냐로 보통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레지덴셜이라는 거는 사람이 살기 위해서 어떤 그게 투자 목적이 아니라 일반적인 생활을 하기 위한 그러한 그 기초가 되는 집에 대한 그런 개념이고요. 커머셜은 투자를 함으로써 매년 일정한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있는 것 다 커머셜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레지덴셜 중에서도 보통 멀티 패밀리면은 우리식으로 하면 아파트를 말하는 거니까 그런 아파트먼트 같은 것도 커머셜로 분류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인더스트리얼 산업 분야도 실제로는 자기네 그 공장 건물 직접 갖고 있지 않은 경우랑 그것이 전부 다 커머셜로 분류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커머셜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간략히 말씀드리고 주로 레지덴셜 쪽 주거용 건물에 대해서만 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미국 시장에서는 우리 한국과 많이 틀린 것이 뭐 우리나라도 지금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만은 집을 살 때 꼭 자기 돈이 얼마 많이 있어야지 꼭 사는 건 아니고 보통 이런 그 융자를 통해서 구입을 하는데요. 이러한 모기지의 종류가 과거에는 돈 빌리는 사람과 돈 빌려주는 곳 양자 간의 관계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돈 빌려주는 사람과 돈을
받는 사람, 주는 사람, 그리고 그거를 담보해주는 또 다른 제3의 기관까지 개입된 이런 형태로 더 발전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아래 보이는 3자 간의 이거를 우리 말로 하면 신탁금융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이 더 많이 발전을 해 있고, 공공이나 또는 민간에서 그 돈을 빌리는 양자간을 매개해주는 저런 역할을 하는 기구들이 많이 발달을 해 있습니다. 네, 다음. 실제로 돈을 빌렸을 때 갚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돈을 빌려서 가장 일반적인 게 저 가운데 있는 원리금 균등 상환, 예를 들어 1억 원을 빌렸을 때 10년 동안 갚는다고 치면 매월 얼마씩 갚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자하고 원금을 같이 갚아나가는 방식이죠. 그래서 보통 미국에서 가장 일반적인 이러한 담보의 형태는 대략 그 주택 가치의 70% 내지 80%를 용적으로 빌려주고, 그리고 그 모기 이자율은 그때 시장 상황마다 틀립니다. 현재로서는 한 6%에서 6.5%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높을 때는 20% 가까이 간 적도 있다고 합니다. 80년대 초에는요. 그래서 실제 이자율이 낮은 것이 주택을 구매하려는 일반 시민들에게 얼마나 많이 영향을 미치는 걸 보시면은, 예를 들어 주택가치의 80%를 담보를 해준다고 할 때 이자율이 6%면 매월 959달러씩만 갚으면 됩니다. 근데 이자가 높아져서 예를 들어 한 10%까지 올라갔다. 그러면 1,400불까지 갚아야 되니까 개인 소득이 그 정도 형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이 집을 가지고 있는 것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팔아야 되는 것인지 그런 걸 결정을 내리는 어떤 기로에 서게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이런 부동산, 다른 경제도 마찬가지로 부동산의 그러한 진폭을 제어하는 데 있어서는 미국에서는 이자율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택 분야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최근의 자료를 2005년도 자료를 보시면은 앞에 2000년도 센서스 자료하고 약간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 5년간 격이 있으니까요. 총호수가 1억 2천만 호 정도가 되고요. 아까 오너가 차지한 비율, 그리고 세입자가 차지한 비율, 또 약간 오너가 차지하는 비율이 좀 더 높아졌습니다. 그만큼 더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여력이 많이 생기면서 자라면 한 70%가 넘지 않을까. 미국에서는 이런 주택 가격에 대한 그 정부 정책도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자가주택 비율을 높이는 것이 중앙 정부의 하나의 어떤 그 중요한 정책 목표가 되고 있으면서 70%를 한번 넘겨보자, 넘길 것 같다라는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런 1억 2천만 호 정도가 있는데 이러한 집들이 평균적으로 어떤 정도 면적을 갖고 있는지 자료를 보니까 보통은 방이 3개짜리, 그리고 화장실 2개, 그리고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건물 면적이 49평, 그리고 필지 면적은 465평, 건폐율이 한 10%가 조금 넘겠네요. 예. 그래서 이런 것이 전체적인 평균주택이고, 작년 6월 기준으로 해서 전체 주택 가치가 18.4트릴리언이면 얼마인지 계산이 하면 되겠네요. 트릴리언이 한 1조니까 18조 달러가 되겠네요. 그래서 크게 주택을 분류하는 걸 보면은 위에서는 싱글 패밀리냐 멀티 패밀리로 구분합니다. 싱글 패밀리는 하나의 필지 안에 집이 한 유닛이 있거나 또는 2유닛이 있는 경우를 싱글 패밀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거보다 많은 경우는 멀티 패밀리라고 표현합니다. 분류를 해야 되는 싱글 패밀리, 그리고 듀플렉스, 타운하우스 했는데 실제 듀플렉스나 타운하우스는 그리 많은 것 같지는 않고요. 대부분은 우리가 보는 단독주택입니다. 그러니까 저기는 대략 한 465평쯤 되는 땅에 50평쯤 되는 그 거주 면적을 갖고 있는 집들. 단층이거나 아니면 2층이 약간 있거나 또는 이제 지하가 있고 주차장이 옆에 같이 딸려 있거나 그런 형태가 가장 일반적인 주택이고요. 그리고 멀티 패밀리는 보통 분류를 콘도미니엄하고 코읍으로 표현을 합니다. 제가 아파트먼트라는 표현을 같이 써놓은 거는 보통 아파트먼트라는 용어는 소유관계를 떠나서 우리가 보는 보통 연립주택이나 우리 한국에 있는 그런 아파트와 같은 형태를 모두 다 아파트먼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콘도미니엄은 실제 그 각각의 단위가 개인별로 소유가 돼 있을 경우에,
그리고 공용 부분을 같이 사용하고 있을 때를 콘도미니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주택 통계를 보면은 콘도미니엄이라는 표현이 나오지 아파트먼트라는 표현은 따로 쓰진 않습니다. 그리고 코옵이라는 거는 콘도미니엄하고 외관상 어떤 차이가 있는 건 전혀 아니고 실제로는 현재 아파트와 같은 형태의 건물을 개인들이 따로따로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소유를 하고 있고 대신 거주하는 사람들은 그 회사의 그 주식을 소유하는 형태입니다. 아마 이건 예전에 개인 세금을 좀 줄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많이 유행을 한 것 같은데 요즘은 이런 형태의 거주는 그리 많지는 않다고 합니다. 다음. 이건 자료는 참고로 넣어봤습니다. 보통 1인당 방 하나당 몇 명이 살고 있는가 따져보니까 94%가 한 명 이하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 자료를 좀 넘겼는데 미국에서 평균적인 1가구의 구성원 수가 2.58명, 3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주택의 평균 방수가 3개니까 보통 1인당 방 적어도 한 개씩은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방 하나를 쓰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고, 근데 실제로 좀 저소득층이 살고 있는, 아마는 저쪽 히스패닉 계통이나 흑인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는 대부분 방 하나당 한 2명 정도씩은 되겠죠. 보통 아파트가 방 2개, 화장실이 하나 또는 2개 있는 형태인데, 부부하고 애들이 하나, 둘 생기면은 보통 저렇게 될 것 같고요. 어떤 집은, 저희 있을 때 보니까 옆집은 애들이 넷인 집까지 있었는데요. 그런 데는 방 2개, 6이니까 방 하나당 평균 3명까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에서도 그런 이제 주택의 양은 보시다시피 충분하기 때문에 주택 자체의 질에 대한 많은 규정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방 하나당 차지하고 있는 사람 수가 몇 명 이상이 안 된다라는 권고 규정도 있어서 아파트를 빌릴 때 저는 애가 셋이었는데 5명이 되니까 방 2개짜리를 안 빌려주는 아파트 회사들도 있더라고요. 그럼 회사에 따라서 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로 못 옮겨오고 2개인 데로 가서 살았는데요. 그런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전체 소득 중에서 주거 분야에 쓰고 있는 돈을 얼마나 되나 따져봤더니 집을 갖고 있는 오너들은 보시면 15% 미만인 경우는 그러니까 전체 소득 중에서 주택 분야로 쓰는 게 15%가 안 되는 사람들이 한 36%가 됩니다. 앞에 통계를 보셨으면은 아예 융자 없이 집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는 사실 융자금 갚는 거 빼고 나면은 일상적인 유지보수 비용만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대부분 15% 미만이 아마 들어갈 거로 생각이 들고요. 융자를 갖고 있는 분들은 한 25% 이상 들어갈 거로 생각이 듭니다. 세입자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자기 버는 중에서 한 달에 1,000불이면 1,000불 그에 맞는 매달 렌트를 내야 되는데요. 그것이 부담률이 전체 소득의 35%가 넘어가면은 30%가 넘으면 좀 어렵다 그러는데요. 그런 비율이 꽤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요거는 참고로 1975년부터 현재까지 집을 갖고 있는 분, 그리고 세입자로 사는 사람들이 과연 자기 소득에서 몇 %나 이쪽으로 지출을 하는지 통계자료에 참고로 넣어봤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자가 소유 비율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전 대공황 때는 한 40% 정도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68.7%까지 올라가 있고요. 백인들은 당연히 백인들이 높이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백인들이 한 76%. 그리고 그 외 백인이 아닌 흑인이나 히스패닉이나 이런 아시안 계통이 한 50%, 51%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25% 정도 자가 비율 차이가 나는데요. 당연히 그거는 이쪽 소수민들이 경제력이 더 떨어지고, 그리고 인구 구성이 아무래도 연령층이 상대적으로 낮고, 그리고 직장을 구하려는 것이 대부분 대도시 인근이기 때문에 집을 구하기도 어려운 그런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 나왔습니다. 저런 것을 같은 소득, 같은 연령대로 비교를 하면은 그 격차가 한 10% 정도로 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아까 지금 미국도 주택이 조금씩 이제 둔화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새로운 신규 주택 착공 건수도 2005년까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년 동안은 내내 계속 증가를 했었고,
올해는 조금씩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발표되는 자료들을 보면은 작년보다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활기차게 거래가 되고 있는가. 거래 건수도 2005년까지가 정점이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에는 실제로 줄어들고 있고요. 그리고 거래 가격도 2001년부터 2005년까지 무척 많이 올랐습니다. 거의 한 50% 가까이 오른 것 같은데요. 제가 정확한. 그래서 평균적으로 따지면, 저기 있네요. 제일 아래줄에 최근 3년만 따지면 주택가격이 한 33%가 미국 전체적으로 상승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피닉스 같은 거 제일 많이 올랐는데 한 55%, 플로리다 같은 데는 일부는 40% 정도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상승률이 2006년 예측하는 건 한 4%대 정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좀 더 뒤에서 보시죠. 다음. 주택 판매 건수를 통계자료 그대로 받아서 넣어봤습니다. 2003년부터 2005년까지 계속 건수가 늘어나고 있고요. 2006년 1, 2, 3월 보시면 2006년 1월이 2005년에 비해서 무척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자료는 미국에서도 월별로 실제 그 주택 판매되는 양상이 틀리기 때문에 그러한 계절별로 다 보정을 한 수치입니다. 보면 3월까지 보면은 2000년 3월을 기준으로 보면은 작년 2005년 3월하고 비교했을 때 0.7%가 줄었고요. 실제로 4월달 자료가 매달 한 번씩 자료가 발표가 되는데 4월달 자료를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5% 정도 그 건수가 줄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씩 둔화되는 양상이 통계로서도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통계를 이렇게 보면은 미국은 크게 4지역으로 나눠서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북동 지역, 그리고 중간 서부 지역, 서부 지역, 사우스 지역 이렇게 4군데로 나눠서 통계를 내고 각 대도시권별로 다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사람 많이 사는 곳이 당연히 거래는 많이 되고 있어서요.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텍사스, 그리고 뉴욕 이런 곳들에 거래가 많이 있습니다. 다음 가격, 주택 가격입니다. 2001년부터 계속 전부터도 가격은 계속 꾸준히 상승을 했고 최근에도 폭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2006년에도 2005년하고 비교해보면은 1월에 약간 올랐고요. 2월, 3월은 오히려 2005년 말에 비해서는 약간 떨어졌죠. 근데 2006년 3월 자료를 2005년하고 비교하면 그래도 한 7%는 더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4월달 거 자료를 보니까 4월달치는 작년 4월에 비해서 그래도 한 4% 정도 더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근데 워낙 작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게 한 7월, 8월 정도 가면은 작년 같은 월에 비해서는 거의 같은 수준이나 오히려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추세가 예상이 됩니다. 다음. 전체 주택 가격을 보시면 미국에서도 지역으로 보시면 북동부, 그러니까 뉴욕이나 워싱턴 쪽, 그리고 웨스트 지역, LA나 샌프란시스코 있는 지역의 주택 가격이 상대적으로 훨씬 높습니다. 그만큼 대도시가 많이 몰려있기 때문이고요. 실제 그 대도시권별로 아파트 가격을 통계낸 걸 보니까 상위에 있는 지역이 캘리포니아 지역이 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단독주택은 뭐 1등부터 4등까지가 다 캘리포니아, 산호세는 샌프란시스코 바로 아래쪽이고요. 2등도 샌프란시스코, 뭐 3등은 LA 인근, 뭐 샌디에고 이런 지역이 주택가격이 높게 나오고요. 콘도는 아까 말씀한 것처럼 아파트먼트 형태인데요. 이것도 역시 캘리포니아 지역이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았습니다. 올해 1사분기 가격을 작년도 1사분기 가격하고 비교했을 때 가장 많이 오른 곳은 피닉스라고 합니다. 1년 동안에 38%가 올랐고요. 그리고 플로리다에 있는 저런 도시들도 30% 이상씩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미국도 이런 거품이다 뭐 그렇다고 하는 것이 정말 전반적으로 많이 오르긴 했지만 그 중에서도 너무 많이 오른 지역들 위주로 지금 거품 문제가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실제 아까 평균적인 미국 주택들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떤 것들이 얼마나 하는지 대략 좀 업자 같긴 합니다만 소개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외국 부동산에 투자도 하실 수 있고 거주용으로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보시면 되는 건데요.
그 뒤에 참고 사이트들 보시면 어디를 가시든 간에 뭐 유사한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저 살던 근처에서 제가 몇 개 골라봤는데요. 2층 집이고 방 4개 있고 화장실 3개 있고 79평 되면서 로키산이 잘 보이는 이런 집이 한 27만 원. 환율이 많이 떨어지면 대략 한 2억 7천만 원 약간 안 되겠네요.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딱 보시면은 그냥 전형적인 미국의 일반 단독주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이것도 콜로라도주에 있는 덴버 인근에 있는 집들입니다. 한 5억, 한 5천 정도 하잖아요. 2층 집, 방 4개, 화장실 4개, 79평. 그리고 저기는 이제 차를 주차할 수 있는 거라비가 보시다시피 한 3개의 세대를 넣을 수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주택 가격을 결정하는 것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도 저 주차장이 집 안에 이렇게 딱 붙어서 편하게 올라갈 수 있느냐, 아니면 바깥에 따로 있느냐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뭐 주변에 상가에 빨리 갈 수 있는지, 학교가 좋은지 뭐 그런 건데요. 이 지역은 특히 미국에서도 유명한 그 학군에 갈 수 있는 학교라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주택 가격이 생각보다 좀 더 비싼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자율이 떨어지면서 미국 사람들이 투자용으로, 보통은 이제 자기 살 집을 보통 갖고 있는 게 일반적인데 투자용으로 집을 사는 분도 꽤 된다고 합니다. 앞에 자료에 제가 말씀 안 드리고 나와서 한 20, 전체 주택 판매건수의 한 23%인가요? 그 정도가 기존에 집이 있지만 투자용으로 집을 더 구입하시는 분이 있는데, 여기는 덴버에서 약간 서쪽으로, 로키산 쪽으로 좀 더 가서 휴양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집입니다. 3층 집이고 방도 5개, 208평 정도 되네요. 14억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쭉 읽어보니까 테니스장도 있고 사냥도 할 수 있고 말도 탈 수 있고 뭐 그런 쉬시기에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다음. 대도시에서는 어떤가 좀 보겠습니다. 배터리팍이면 뉴욕에서 자유의 신상 보러 가실 때 배를 타는 곳이 배터리팍인데요. 거기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위에 거는 한 25억 되겠네요. 방 3개에, 그러니까 침실 3개에, 그리고 이제 다른 뭐 서재로 쓰거나 아니면 옷방으로 쓰면 다른 방이 2개가 더 있고 화장실 3개고 한 50평 되는 것이 가격이 한 25억 정도 되고요. 밑에 거는 한 112평이면서 59억 정도 되네요. 예. 대략적인 미국 대도시 중심지에 있는 아파트마다 시세가 어떤지 우리나라하고 비교는 안 해봤습니다. 비싼 건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까 그랬던 샌프란시스코 쪽도 무척 비싸다고 했는데요. 위에 거는 방 2개, 화장실 2개인 75평짜리 아파트인데 한 13억 정도 하고있고요. 아래는 아파트먼트가 아니고 저 그림 나오는 전체가 하나의 개인 주택 같습니다. 방이 6개, 화장실 6개, 그리고 다른 그런 조그만 방들이 있는 건데요. 보시다시피 저렇게 그 샌프란시스코 항구 쪽을 다 볼 수 있는 위치에 있는 한 79억 정도 한답니다. 대략적으로 미국 집들이 어떻고 시세가 어떤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런 정보들은 좀만 찾아보시면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주택법이다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미국에서도 작년부터 계속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버블론의 요체는 실제보다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거죠. 그래서 2001년 이후에 5년 동안만 봐도 56%가 올랐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몇 개 도시들에서는 저희 평균이 저 정도인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올랐겠죠. 그래서 오르는 것이 당연히 뭐 경제가 성장하니까 주택가격이 오르는 건 당연한데 기초적인 다른 경제 여건하고 비교해봤을 때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게 버블론이죠. 그래서 현재 미국의 수준을 봤을 때 너무 비싸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조금만 올라도 그동안 투자했던 것들이 빠져나가면서 갑자기 폭락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러한 영향이 집값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개인 소비 여력도 줄여주고 그에 따라서 금융기관도 부실화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미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겠나 하는 것이 버블론입니다. 이건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 형편인 것 같고요. 다음. 한차 앞에. 네, 그래서 버블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하려면 과연 그 나라 사람들, 그 나라의 경제력에 비해서 집값이 어느 정도인가 따지는 게 가장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소득 수준이 높으면 집값이 아무리 높더라도 다 따라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 그림은 미국의 그 주요 대도시권, 110개 대도시권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만든 자료인데요. 소득하고 주택 가격하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1년 소득이 5만 불인데 집을 20만 불짜리 갖고 있다. 그럼 또 B가 4가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봤는데 제일 밑에 연한색이 그 B가 3 미만인 경우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가 3에서 4 사이, 그 다음 4에서 5 사이, 이렇게 지금 그림을 그려놓은 건데요. 최근 5년 동안 2000년부터 2004년까지 따져보니까 그 주택 가격이 소득의 4배가 이상 되는 지역이 전에는 10개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2004년은 33개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소득 수준에 비해서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다는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물론 저런 통계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또 다른 반대하는 입장에서 다른 통계를 또 찾기도 하는데요. 80년대부터 따져보면은 예전에는 집값이 그렇게 많이 안 올랐기 때문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20년 동안 놓고 보면은 소득은 한 150% 증가했는데 주택은 한 180%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택가격이 한 30% 정도 더 오른 셈인데 그것도 최근 한 3년 정도 급격히 올라서 그렇지 그 정도 빼면은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냐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자료들을 읽어보니까 일단 법을 만들어는 두 가지가 되겠죠. 첫 번째는 버블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있고, 둘째는 버블이 있긴 하다 하지만 저게 갑자기 급격하게 꺼지거나 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걸로 크게 요약이 되는데요. 대부분은 버블이 급격히 꺼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하는 게 대세인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는 자료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은 버블이 아니거나 버블일지라도 완만하게 둔화가 되지 급격하게 꺼져서 미국 경제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집값이 그렇게 높은 수준이 아니다. 그러니까 아까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집값은 꾸준히 올라왔습니다만은 통계에 어떻게 보면 약간의 함정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똑같은 집값이 그만큼 올랐다는 것이 아니고 예전 집들은 그만큼 멸실이 되고 새로운 집들을 지으면서 새로운 집이 늘어날수록 전반적인 주택가격은 그만큼 평균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반영하면 주택가격이 그렇게 많이 올랐다고 볼 수는 없다라는 게 하나의 주장이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도 있고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유럽 대부분의 나라에서도 주택가격이 많이 올라서 버블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런 나라들하고 비교해보니까 미국은 그만큼은 많이 안 올랐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자율이 지금 계속 6% 이상 올라오곤 있지만은 한 40여 년 만에 찾아온 가장 낮은 이자율 수준이라고 하는데 0. 몇 프로 올랐다고 해서 역사적으로 봤을 때 아직도 이자율이 일반 사람들이 감당하기는 충분한 수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로 봐서는 갑자기 버블이 꺼지진 않을 것이다. 그리고 대출을 받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35% 정도는 아예 대출 없이 집을 소유하고 있고 그 외 한 50% 정도는 대출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자율이 딱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자율 올라가는 데 당장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이자율 올라가는 것 때문에 집을 팔거나 다른 생각을 하거나 할 가능성은 적다는 거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그 변동되는 이자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그 담보대출의 형태가 한 15%밖에 안 되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자기 집이 있으면서 또 하나 투자를 위해서 집을 사는 사람들의 비율이 전체 건수의 한 23%가 되는데 전체 비율 봐서 그리 많지 않다. 그러니까 투자용으로 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 외에 정부가 정책을 잘하고 있고 이자 같은 것을 선제적으로 우리나라는 이자를 한국은행에서 정할 때 좀 많이 눈치를 보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선제적으로 계속 지금 16번에 걸쳐서 1%에서 5%까지 대폭 올렸는데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일반 그 시민들이 정부 정책을 어느 정도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심리적으로 동요가 일어나지 않을 거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봐서 지금 미국 경제 수준하고 비교해보면은 그 정도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냐. 그래서 값이 내리더라도 천천히 내리거나 아니면 현상틀을 유지하거나 하지 않을까 하는 게 예측입니다.
그 결론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가 인상이 되더라도 갑자기 미국 전체에서 부동산이 폭락하거나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다만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던 일부 지역에서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라는 게 예측입니다. 네, 다음. 네, 이쪽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커머셜이라고 하면은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동산들, 오피스 일반 사무실, 그리고 공장들, 그리고 주거용이지만 일반 사람들이 이제 매달 월세를 내는 그런 멀티패밀리 아파트 형태, 그리고 도매점, 부소매점, 이런 것들인데요. 2000년도에 그 벤처가 완전히 그 추락을 하면서 오피스 시장은 그 여파를 받아서 2003년까지 무척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렌트비가, 그러니까 그 임대료가 2003년까지 순금액이 계속 하락을 했고요. 2004년부터 조금씩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공실률도 보시면은 오피스는 2001년부터 계속 올라가 2003년에 16.8%까지 올라갔죠. 그래서 일부 그 벤처기업들이 많이 있던 도시에서 뭐 25% 이상 올라간 그런 도시들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다음. 그래프로 나타낸 건데요. 진한 것이 그 다운타운 외곽, 그리고 아래 연한 것이 다운타운 외곽입니다. 또 보시면 알겠지만 한 2003년, 4년을 경계로 해서 조금씩 오피스 시장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그림은 업소션이라고 해서 실제 오피스 면적을 얼마나 사업자들이 임대에 가느냐 그걸 따진 건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2003년까지만 해도 실제적으로 마이너스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있는 회사들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나가면서 그 공간이 남는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공실률 통계를 봤습니다. 그래서 낮은 곳, 높은 곳 했는데요. 당연히 낮은 곳은 지금 그 지역 경제가 좋은 것들입니다. 오렌지 카운티나 맨하탄 이런 곳은 지금 형편이 좋은 걸로 되어 있고요. 나쁜 곳은 디트로이트 같은 곳. 다른 곳들은 디트로이트 같은 아마 자동차 산업이 안 좋아서 그런 거 생각이 들고 아마 다 그런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공실률이 높은 지역은 미국으로 봐서도 현재 경제가 엄청 어려운 지역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이것도 아까처럼 좀 실제 어떤 가격이 얼마인가 좀 보고 싶었는데 이건 워낙 규모가 커서 어서 검색하면 잘 모르겠고요. 일단 하나 찾았는데 뉴욕 맨하탄에 있는 메트라이프 빌딩이라고 하는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섬 형태로 있는 게 맨하탄이죠. 그래서 맨하탄 제일 아래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배터리 팍 그 지역이 되겠고 대략 한 맨하탄 중간쯤에 있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전체 팔린 것이 빌리언이 10억이죠. 그러니까 10억이니까 17억 불, 17억 달러 정도에 팔렸고 이걸 평당 계산해 보니까 실제 임대 가능한 면적만 따져서 해보니까 평당 한 2,030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됐습니다. 우리나라 사례 제가 몰라서 직접 비교를 못 해봤는데 이런 건이 있었고 작년에 있었던 건 중에서 아마 이게 거래 금액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다음. 네, 다음. 어쨌든 부동산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돈을 많이 버는 게 목적이죠. 그래서 돈 번다는 측면에서 보면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틀림나지 않습니다. 비교를 해봤는데요. 주식에서도 그 투자하는 분들 성향에 따라서 다 틀린 것 같습니다. 지금 막 오르는 때 투자하시는 분이 있죠. 그런 걸 부동산으로 비교를 하면은 막 뜨는 곳, 예전에 뭐 최근에 강남이나 뭐 그런 곳에 투자하시는 분이 되겠고 또 성향이 팍은 안 오르더라도 꾸준하게 그 회사가 돈을 벌 수 있는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곳을 선호하시는 분이 있죠. 그런 분들은 부동산으로 치면은 안정적인 그 세입자로부터 렌트를 받을 수 있는 오피스나 아파트에 있는 월세를 받을 수 있는 거 그런 거에 투자하는 걸로 비교할 수 있겠고요. 주식에서도 현재는 가치는 저평가되어 있지만 뭔가 건수가 있어서 향후에 오를 수 있는 그런 걸 선호하시는 분이 있는데 부동산에 있어서도 현재 집은 부쩍 낙후되어 있지만 향후에 어떤 주변에 개발 건수가 있다든가 아니면은 매입해서 뭐 리모델링을 해서 팔 경우에 좀 큰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거를 선호하는 분도 있죠. 그래서 그런 투자 성향도 이렇게 비교하는 것도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제 뒤에 실제 부동산에 투자했을 때 어느 정도 수익을 올리는가 그걸 제가 예를 한두 개 넣어놨는데요. 요거는 뭐 부동산 회계를 하시는 분들은 간단히 다 이해를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 약자 같은 거 써놨는데요. 실제 어떠한 그 건물, 부동산을 가지고 자기가 올릴 수 있는 최대한의 수익을 PGI, 포텐셜, 그러니까 잠재 가능 소득이라고 보고 거기서부터 해서 실제 공실률이나를 가미해주고 그리고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 OE, 오퍼레이팅 익스펜스 빼주고 그래서 실제 NOI를 구하게 되죠. 저희가 인컴이 얼마가 되는가, 넷 오퍼레이팅 인컴. 그래서 만일 융자금이 있으면 융자금을 감고 금액이 얼마가 되는지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세금을 내면 세금을 낸 후에 실제 현금이 얼마가 되는지 걸 다 계산을 하시죠. 요걸 해가지고 뭐 1년이면 1년, 5년, 10년 단위로 이제 수익률 계산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거는 아시는 분은 잘 아실 테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투자가 더 투자 수익률이 높았는지, 더 좋은 투자를 했는지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표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도 보는 관점 같습니다. 나는 1년만 단위로 보겠다. 나는 한 5년, 10년 단위로 보겠다 해서 틀린데요. 1년 단위로 볼 때는 보통 투자 금액 대비 수익이 얼마냐, 또는 내가 투자한 부동산 전체 가치가 얼마인데 1년에 나에게 주는 수익이 얼마인가. 보통 그거를 이제 수익률, 좀 영어로 캠 레이시라고 보통 많이 하는데 이것이 가장 중요한 투자를 판단하는 근거가 되는 수치 같고요. 보통 이제 투자가 1년에 끝나는 게 아니고 5년, 10년 길어질 때는 그것보다는 매년 내가 내는 수익을 매년 단위로 따지면 얼마가 되는지, 그러니까 IRR 보통 따지거나 실제 현재 가치가 얼마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따지시게 되겠죠. 그래서 1년간으로 보시면은 수익률, 캠넷을 많이 보시고 단연간으로 볼 때는 현재 가치 MPB나 IRR, 수익률 얼마 되는가 따지시게 됩니다. 사례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숫자가 나와서 자세히 하면 좀 길어질 것 같아서요. 예를 한 가지만 들어보겠습니다. 미국에서 주택 투자를 제가 집이 있으면서 새로 산 게 아니고 내가 그냥 살기 위해서 집을 하나 산 경우에 지금 같은 미국 부동산 최근에 형편이었으면 어느 정도 수익이 났을까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한 20만 불짜리 집을 샀다고 계산을 했고요. 평균적으로 한 그 정도 될 테니까. 그래서 그 중에 80%는 융자를 얻었습니다. 80%. 그리고 나머지 20%에 해당하는 4만 불은 내 돈을 투자를 직접 했고요. 16만 불은 융자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이자율 한 6%를 계산을 하고 30년 동안 달달이 나눠서 갚는 걸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처음에 4만 불을 투자를 했고 매년 융자금이 나가는 것을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5년 후에 집을 팔았습니다. 네, 아까 한 50% 정도 올랐다고 치고요. 계산이 편하게 20만 불에 산 거를 30만 불에 팔았습니다. 그래서 팔고 그때 남아있는 융자 금액을 다 청산을 하고 금액을 딱 보니까 한 13만 9천 불 정도가 남았네요. 그래서 저거는 이런 걸 계산해주는 회계 계산기나 프로그램이나 엑셀 같은 거 쓰시면 금방 계산이 되실 겁니다. 그렇게 계산해보니까 한 13.6%가 나오네요. 매년 한 13.6%의 이익을 남기신 거죠. 물론 여기서 제가 계산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집을 유지관리하는 비용이나 이런 부여하고 있는 동안의 세금이나 그런 건 다 제외했습니다. 근데 이자율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기 위해서 이자율만 따로 계산을 해보니까 이자율이 6%에서 한 10%만 높아져도 저 수익률은 한 5.3% 정도로 팍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자율이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이 무척 크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만약 이자율이 8% 이상, 9%, 10%가 된다면 저런 투자를 할 일반 시민들은 별로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자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걸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아까 거는 어떻게 보면은 직접 투자가 아니고 자기가 살면서 5년 동안에 생긴 이익이고요. 이거는 그런 것과 관계없이 내가 목돈을 들여서 상가에 투자를 했다. 이건 개인이 투자할 수 있는 규모는 아니고 아마 회사 정도 수준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를 가정을 하고 한번 계산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까보다 좀 숫자가 복잡해서 그런데요. 하지만 계산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전체 1,000만 달러를 들여서 건물을 구매를 해서 75%의 융자를 얻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25년 동안 갚아나가는 걸로 계산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 전체 이익에서부터 순이익이 얼마가 나오고 현금이 최종적으로 얼마가 나오는지를 쭉 계산해 봤습니다. 나중에 혹시 시기 관심 있으신 분은 제가 나중에 엑셀은 따로 보내드릴 테니까 나중에 파일을 올리면 그걸 보시면 계산하는 거를 직접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직접 보시면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아까와 마찬가지로 처음에 투자하는 금액, 그리고 이거는 이제 1년이 지나면서도 계속 그 임대료가 들어오니까 1년 차부터 계속 수익이 생기겠죠. 그리고 5년 차에 이 오피스 건물을 팔았을 때를 가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정을 해서 저기는 수치로 가정을 해보니까 대략 한 27.5%까지 나왔습니다. 저거는 실제 저렇다는 것이 아니고 제가 좀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좀 가정들을 많이 하고 좀 생략한 것들이 많고 저런 좀 임대료나 공실료 같은 걸 좀 수치를 어떻게 보면 좀 좋은 숫자들을 넣어서 27.5%까지 지금 계산상으로 나왔습니다. 이거는 세금을 감안을 안 한 거고요. 다음 세금까지 감안하면 당연히 그 수익률이 떨어지겠죠. 미국 뒤에 세금 문제 복잡해서 제가 자세히 뒤에 정리는 못했습니다만은 보통 전체적으로 회사 같은 경우에 모든 자기 이런 부동산을 가지고 임대를 하면서 생긴 모든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 법인세를 물리게 되겠죠. 그래서 법인세율은 지역마다 다 틀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39.6%로 계산을 했습니다. 하고 5년 후에 팔았을 때의 가치와 5년 전에 샀을 때의 가치의 차이,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20%로 일단 계산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수익률이 19.3%, 아까 그거보다는 많이 떨어지죠. 실제 그 투자에 있어서는 투자율에 내가 투자한 걸 어느 정도 괜찮은 투자인지를 따지려면은 당연히 그런 세금 부분을 여기서도 계산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그 세금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금이 우리나라 세금도 복잡하지만 미국도 복잡해서 저도 따로 공부를 하지 못했고요. 지금 여기 있는 거는 주로 작년인가 한국은행에서 만든 그 보도자료를 제가 주로 보고 만들었는데요. 크게 재산세는 보면은 재산세하고 거래세는 지방세입니다. 다. 재산세는 각 시별로, 우리 식으로 하면 시군구별로 따로 매깁니다. 그래서 세율이 천차만별로 틀리고요. 0.3%에서 4%까지 있고 대표적으로 한 중간값이 한 1.5%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저렇게 차이가 나는 거는 지방 도시마다 필요한 행정수요가 틀리기 때문에 그만큼 필요로 하는 재원이 격차가 나기 때문에 재산세 물리는 그 세율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세는 비교적 낮게 돼 있다고 그러고 아예 거래세가 없는 주도 13개나 있다고 합니다. 뉴욕 같은 경우는 1에서 1.4% 정도 규모입니다. 그리고 양도세는 지방세가 아니고 연방세로 되어 있는데요. 세율은 8에서부터 20% 정도까지 되어 있고 양도하기 전에 2년 이상을 거주하면 50만 불까지는 비과세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대신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일반 소득하고 합산과세를 하기 때문에 보통 합산과세 할 때 세율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이상 될 때 양도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부동산세에 대해서 자세히 아시려면 만일 실제 투자를 하시려면 CT나 그곳의 지방세 규정을 직접 보시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률적으로 어떻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의 이러한 부동산 관련한 세금 부담률이 얼마인가 한번 따져봤는데요. 아직도 이게 2005년도에 OECD에서 나온 자료긴 한데 아마도 기준 연도는 2003년도니까 지금하고는 조금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보유세 거래세 합쳐서 2.4%라서 미국이나 영국보다는 조금 낮습니다. 일본보다는 조금 높고요. 그래서 전체 보유세 거래세 중에서 보유세 비중은 23%밖에 안 돼서 미국이나 영국, 일본 같은 데는 거래세 보유세의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 반대로 제일 큰 편입니다. 전체 국가 세수 대비로 봤을 때 총 세수에서 부동산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우리나라는 9.6%라서 미국, 영국, 일본보다 아직은 좀 낮습니다. 그리고 지방세만 가지고 따졌을 때는 지방세에서 부동산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한 51%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지방세가 모두 이런 부동산세로만 구성되어 있어요. 시간이 그래서 빨리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여기 있는 뭐 그래프나 표나 한 99%가 여기 있는 사이트에서 제가 거의 다 골라왔습니다. 주로 위에 있는 4개 사이트, 첫 번째 게 리얼터라서 보시면 부동산 중개인 협회 그런 사이트 같은데요. 거기서 매달 뭐 주택 관련한 통계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센서스는 우리나라 통계청과 같은 미국 통계를 주요로 내는 기관이고요. 세 번째는 그 미국 하버드 대학에 있는 그 연구소에서 매년 나오는 그 부동산 관련한 주택 관련한 자료, 그리고 제 오피스에 관한 거는 CD 리처드 앨리스 자료를 주로 많이 발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뭐 아까 제가 보여드린 뭐 실제 미국 주택 가격이 얼마 된다든지 그 외 자료들은 여기 있는 사이트들을 다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우리나라 것들에서는 주택도시연구원이나 삼성경제연구소 이런 데 자료가 생각보다 많이 있었고요. 특히 주택 버블과 관련한 거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슈가 되기 때문에 미국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경제연구소 같은 데에 자료가 좋은 게 많이 있어서 그 자료를 제가 많이 썼고요. 한국은행이나 통계청 자료들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사이리스는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부동산을 주로 공부하는 분들이 만든 그 홈페이지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도 좀 제가 자료를 많이 봤습니다.